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11일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지금 밖에서 손님이 좀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인데 첫 번째 기사가 세계 최고압 직류 케이블 LS 전선 동해 공장에서 양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침에도 우리 그 주규석 부장이 와서 전력망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이거 전선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장은 10월까지 또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8월까지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요. 9월, 10월 조정받으면 야, 이 조정 때 사야지 하는 종목이 머릿속에 들어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업황으로는 보면 지금 뭐 쇼티지에 있는 라면부터 해가지고 그죠? 뭐 반도체 쪽도 그렇지만 또 쇼티지가 이쪽 변압기라든지 전선 이런 쪽인데 그래서 계속 좀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압 직류 케이블 LS 전선 동해 공장에서 양산. LS 전선이 세계 최고 전압인 525kV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 양산을 시작했다. 525kV 이게 좀 감이 안 온다 그죠? 10일 LS 전선은 최근 강원 동해 사업장에서 525kV HVDC 케이블을 HV가 이제 하이 볼트의 약자인 것 같다 그죠? 직류 송전 이거는 뭐 DC 우리가 늘 얘기하던 DC가 붙은 것 같고요. 이 케이블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제품은 현존하는 직류 케이블 중에서 전압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 업체만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양산된 제품은 네덜란드 국영 전력사인 테네트의 2기가와트 규모 송전망 사업 중에서 발윈4와 란윈1 프로젝트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북해 해상풍력단지와 독일 네덜란드 내륙을 HVDC 케이블로 잇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LS 전선 관계자는 최근 유럽연합이 해상풍력 공급 목표치를 2030년에 60기가와트에서 2050년에는 300기가와트로 상향한 만큼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런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다 그죠? 자, 두 번째는요. 30% 싼 중국산 타이어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다라고 돼 있는데 가격에 민감한 트럭부터 공략을 하고요. 상용차 4대 중 1대는 중국 제품을 이미 장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산 소형 트럭용 타이어 수입이 올해 44만 2,456만 개 22년에는 18만 8천 개 정도였는데 자, 국내 상용차용 타이어 시장을 중국산이 잠식하고 있는데 타이어 교체 가격에 민감한 생계형 운전자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서 중국산 상용차 타이어의 점유율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1월에서 4월 중국에서 수입한 소형 트럭용 타이어는 약 44만 2천 개로 수입산 LTR 중에서 9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수입산 중에서 93%가 다 중국산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다 그죠? 이 기간에 한국에 유통된 국산 수입산 LTR이 약 168만 8천 개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시장 전체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26.2%에 이른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는다, 그죠? 연도별 1에서 4월 기준으로 국내 LTR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22전에는 12.8%, 작년에 19.1%인데 이번에 25%를 넘었네요. 중국산 LTR이 국내 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고요. 국내 대표 1톤 트럭인 현대자동차 포터와 기아 봉고에는 전륜 2개, 후륜 4개 등 총 6개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는데 국산 타이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5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반면에 중국산은 30만 원 안팎이면 해결된다. 소형 상용차보다 장거리 운행이 잦은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장착되는 타이어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차이가 훨씬 더 크고요. 5톤 트럭에 주로 사용되는 단면폭 245mm와 편평비 70%, 휠 지름이 19.5인치 규격을 예로 들면 국산은 타이어 한 개를 교체하는데 30만 원 안팎이 필요하지만 중국산은 15만 원 내로 국산의 절반에 그치고요. 더 많은 바퀴로 움직이는 덤프트럭이나 트레일러 등은 중국산 타이어 구매에 따른 경제적 이점이 이보다 훨씬 크겠네요. 상용차용 타이어는 승용차용에 비해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들은 한국 상용차 타이어 시장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요. 상용차용 타이어는 원자재 투입 비중이 커서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면 제조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라면서 글로벌 브랜드들의 공백을 중국 브랜드들이 채우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타이틀만 보더라도 30% 싸다. 왜 싼지는 우리가 이제 신문을 보면서 알았잖아요. 러시아로부터 중국이 기름부터 엄청나게 이제 싸게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싼 원가로 만든 석유화학 제품들이 우리나라 제품하고 이 경쟁이 우리가 경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이제 싼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완성품도 가격이 이래 싸다 보니까 중국산 뭐가 됐든 전부 다 이 가격 경쟁력을 지금 원가 경쟁력에서 발생한 이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잠식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금호 타이어랑 중국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는 분명히 한국 타이어, 나는 분명히 넥센 타이어를 끼웠는데 실제로 제조된 곳은 아마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HBM 다음은 그래픽용 D램, 삼성 SK 차세대 메모리 경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HBM 다음. 자, 엔비디아가 노트북용 GPU에다가 HBM 대신 GDDR7 탑재를 예고. 그래요. 전력 소모 적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서버 시장을 넘어서 노트북, 컴퓨터 등 휴대용 디바이스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차세대 노트북용 AI 칩의 제품 스펙이 공개되면서 이와 발맞추기 위한 메모리 기업들의 양산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엔비디아의 노트북용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GeForce RTX 50 블랙웰은 HBM 대신 최신 그래픽용 D램인 GDDR, 이게 DDR에서 앞에 G가 붙은 게 이게 그래픽에서 왔나 봅니다. 자, GDDR인 이 GDDR7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제품은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 HBM3랑 HBM3E, 그 다음에 차세대 이쪽에 대한 공급이 쇼티지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는 노트북용 GPU에는 여기다가 HBM 대신 아예 그냥 GDDR7을 탑재를 하는군요. 항상 우리가 어떤 쇼티지인 제품이 있을 때 그죠? 이 대체재하고 보완재의 개념이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대체재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리고 그 똑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다른 대체 기업이 있는 건지. 네. 자, GDDR은 PC, 게임기 등에서 영상과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초고속 D램이고요. 또 다른 초고속 D램인 HBM과 비교하면 속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전력 소모가 적고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특히 노트북이나 모바일 기기 같은 휴대용 디바이스는 전력 효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HBM보다 GDDR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발견했네요. 차세대 제품 GDDR7은 이전 세대보다 속도가 대폭 향상될 예정이라 성능 면에서도 AI 칩에 적합하고 기술 표준상 GDDR7 메모리의 최대 속도는 48GB bps로 기가바이트 per second이겠죠. bps가 로 이전 세대의 2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메모리 기업들은 HBM과 더불어 GDDR이 AI 시대 주요 메모리가 될 것으로 보고 올 하반기에 잇따라 GDDR7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현재 GDDR7 양산에 가장 근접한 것은 삼성전자네요. 최근 자사 공식 홈페이지에 양산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GDDR7 두 개의 구체적인 제품 스펙을 공개를 했네요. 점심 먹고 와서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양산 제품은 각각 32기가 bps와 28기가 bps의 속도를 갖춘 16GB 모델이고요. 앞서 기술 개발 단계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32Gbps 속도 제품을 처음 개발한 뒤에 올해 최대 37Gbps의 제품까지 성공한 상태입니다. 네. 경쟁사인 하이닉스는 아직 실제 양산될 제품의 세부 사양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다만 최근 엔비디아가 개최한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4에서 이 40기가 bps 속도의 GDDR7을 공개해 업계 주목을 받았다. 40기가 bps 속도의 GDDR7을 공개는 하긴 했군요. 삼성전자가 개발한 최고 속도를 넘어서는 성능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제품이 어느 정도 스펙으로 출시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마이크론도 올해 GDDR7 칩을 출시할 것으로 밝힌 상태고요. 최근 개발을 마친 상태로 전 세대보다 속도는 60%, 전력 효율은 50% 늘어났고 마이크론은 현 GDDR6 제품을 엔비디아의 GPU에 주로 공급하고 있는 만큼 다음 세대까지 기세를 몰아가겠다는 각오다. 네, 예전에 GDDR5, 4 이런 거 많이 공부했었는데 이제 좀 알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K뷰티 성지, 올리브영, 여름 세일, 외국인 매출 사상 최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주식 시장에서 가장 히트치는 그런 많은 제품들 중에서 이 올리브영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이거 좀 더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거든요. 저희 회사 바로 앞에도 올리브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화장품이나 이런 거 안 쓴다고 외면을 했었는데, 사실 올리브영에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올리브영 가가지고 사람들이 뭘 사는지, 그리고 올리브영에서는 그 매장에서 최대한 많은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그 MD라고 하잖아요. MD들이 그 제품 선정에 되게 많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가장 잘 팔릴 제품을 아무래도 선정을 해서 진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품별로 봐가지고 이 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인가, 어느 상장사 제품인가, 그거를 이 늦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일주일에 한 번은 금요일이라든지 좀 여유 있을 때 밥 먹고 나서 올리브영을 들러서 어떤 제품을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명동 홍대 외국인 비중이 90%나 되네요. 매장에는 16개국 통역기도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세계적으로 한국 화장품 K-뷰티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CJ 올리브영이 외국인들에게 한국 관광 시 반드시 들려야 하는 화장품 쇼핑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특히 1년에 4번 진행하는 올영 세일 행사는 대표적인 K-뷰티 쇼핑 축제로 알려지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CJ 올리브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한 올영 세일에서 외국인 매출액이 전년 동기 세일 기간 대비해서 140%나 증가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결제 건수는 160% 늘었고요. 코로나 이후 직후 이루어진 22년 6월 올영 세일과 비교하면 외국인 매출액은 무려 4,035% 신장했답니다. 와. CJ 올리브영은 사실상 매번 세일 때마다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1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이 CJ, 그러네요. 작년 상반기에 52주 신고가 캔슬림 하면서 CJ가 52주 신고가에 딱 나오길래 그 제목이 올리브영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읽어보고 결국은 올리브영만 사고 싶은데 이 주 CJ를 사야 되다 보니까 이 종합선물 세트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선물 세트를 사기에는 좀 그렇다 하고 그냥 드랍 시켜버렸는데요. 그 캔슬림에서 또 중요한 게 이익 모멘텀이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여기도 나오지만 매출은 늘었어요. 주 CJ가 34조 4,840억 매출이 어마어마하네요. 34조 그 다음 22년에 41조 그리고 23년에 41조 3천억 올해 43조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21년에 1조 8,800억 22년에 2조 1,000억인데 23년에 2조 그리고 순이익은 21년도에 8,000억 22년에 6,800억 그 다음에 5,200억 이런 식으로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5.46, 5.26, 4.93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올리브영이 좋은 건 아는데 이걸 사기가 캔슬림에서 좀 걸러지더라고요. C하고 A의 모멘텀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초에 그 리포트를 보고 한번 읽어보고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그냥 드랍시키자 해서 드랍시켰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주가가
그때는 드랍을 참 잘 시켰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5, 6, 7, 8월까지 7월 달에 신저가가 52주 신저가가 났어요. 다시 52주 신고가가 났다가 다시 52주 신저가가 한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만 사는 전략으로는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렇게 어닝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데 52주 신고가 나는 걸 잘못 쫓아서면 이렇게 주가가 박살나면서 크게 손실이 나거든요. 그때는 드랍을 잘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쭉 회복하다가 올해 지금 6, 5, 4, 3월 달에 다시 52주 신고가가 났네요. 작년 고점, 상반기 고점을 돌파했는데 지금은 올해 24년이 3년 동안 이익 증가율이 보면 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가 없고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5%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종합선물 세트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올리버영 얘기하다가 좀 CJ 주가를 좀 보고 왔는데요.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때 공부를 하고 그 CJ는 드랍하자고 할 게 아니라 올리브영을 달려가서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 계속 체크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히트를 쳤던 기업 중에 뭐 조선민영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이고 밖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주요 매장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단연 명동타운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동타운점을 가봐야 되겠군요. 이번 세일 기간에 외국인 매출이 120%나 증가를 했고, 다음은 홍대타운점이라고 하네요. 외국인 매출이 92%나 늘었다고 합니다. 명동이나 홍대나 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서울 관광 오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에게 다양한 쇼핑 편의를 제공하는 올리브영의 글로벌 특화 매장인데 이 두 곳이 평소에도 외국인 매출 비중이 90% 안팎에 이르군요. 특히 명동 타운점의 경우 외국인 구매 고객이 하루에 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번 세일에서 많이 찾은 상품은 여기 상품 나오네요.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마스크, 그리고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등으로 대부분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중소기업 상품들이라고 합니다. 과거 마스크팩 일색이었던 인기 제품들이 단계별로 스킨케어로 확장된 점이 눈에 띄고,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행태가 최근 가성비를 추구하는 쪽으로 바뀐 것도 가성비 제품이 많은 CJ 올리브영의 인기를 견인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올리브영은 지난 4월에는 전국 매장에 16개국 언어 동시 통역이 가능한 번역기도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국제적이라고 최고일까? 저도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도 주식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을 타지 않으면 힘들다 뭐 이런 늘 생각을 하거든요. 자, 국제적이라고 최고일까? 변리사 사무소에 땡땡땡 국제특허 법률사무소처럼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이 유독 많다. 영어로는 땡땡땡 인터내셔널 페이턴트 러우 오피스. 자, 해외 기업은 국내 기업은 해외
특허를 많이 출원한다. 그러다 보니 영어나 일본어 같은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다른 직종보다 많고 유학파도 흔하다. 그렇군요. 이분이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님이시군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자, 해외 기업은 해외 고객 업무가 많은 사무소에서 필자는 변리사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2004년 미국 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워싱턴 대학 러스쿨에 유학을 갔다 오셨군요. 자, 처음에는 1년짜리 석사 과정만 생각하다가 장학금 제한으로 2년을 더 다녔고요. 결국 3년 공부한 게 아까워 도전한 변호사 자격을 딴 김에 미국 로펌에서도 근무를 하셨군요. 이래서 미국에 7년이나 있었다. 그렇다. 필자는 MBTI가 T이다. 네. 저는 MBTI가 뭘 것 같습니까? 제 MBTI. 저는 약간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ENFP입니다. 네, 저는. 자, 7년 미국에 머물면서 어떻게 이런 나라가 최강국이 되었을까 의아했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했죠. 은행 계좌 개설에 3시간, 집 전화 개통에 2주, 가스 설치에 무려 3주나 걸렸다. 겨울이면 눈 때문에 정전되기 일수고, 네, 제가 유학했을 때보다는 훨씬 뒤에 가셨는데, 저는 97에서 99년 갔다 왔는데, 이분은 2004년도에 가셔가지고, 그죠? 2010년까지 계셨는데, 그때도 이 정도, 네, 우리나라에서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 있다가, 미국이나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지만, 가면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네, 싱가포르 이런 데도 보면요. 거기 청소하는 데 보면 하세월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건물도 뭐 뚝딱뚝딱 엄청 빨리 짓습니다. 자, 겨울이면 눈 때문에 정전되기 일쑤고 복구에도 오래 걸리고 한 번은 세인트루이스 전체 가구의 3분의 2 정도의 정전이 됐는데 우리 집에 전기가 다시 들어오는데 2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2주. 한 달 만에 복구된 집도 있었고 패스트푸드 식당 카운터 직원은 7 곱하기 2가 14인 줄도 모른다. 거스름돈 계산이라도 해주면 계산기를 두드려 확인하고는 천재라도 본 듯 세상 부담스러운 경외의 눈길을 보낸다. 예, 이런 경험은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죠? 네, 뭐 74.5불 뭐 이런 건 정말 간단한 건데 100불짜리 내고 72.5불 뭐 이러면 뭐 되게 간단하잖아요. 간단한 그런 것도 보면 항상 이제 계산기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자,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둔 에너자이저라는 회사가 있다. 에너자이저가 세인트루이스에 있군요. 100만 선물 하나, 100만 선물 둘, 세면서 8, 9팩이 TV 광고로 히트쳤던 그 회사인데 정식 명칭은 뭐예요 이게? 에버레디? 배터리 컴퍼니 인데 로스쿨 여름방학에 4개월 정도 근무했다. 이게 에버레디 배터리. 네, 좀 오탄가 어떤가 궁금한데. 자, 점심시간 따로 없이 8시간 근무라서 8시 반 출근에 4시 반 퇴근에 하셨군요. 첫날 열심히 일하다가 4시 35분쯤 둘러보니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었다. 몹시 당황스러웠다. 우리가 서머타임이라고 부르던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적용되는 여름에는 밤 9시에도 훤한데 4시 반에 퇴근하고 한참 놀아도 해가 안 진다. 남자들이 퇴근 후 소일거리로는 3G밖에 없는데 골프의 G, 그리고 잔디깎기, 가드닝, 그리고 바베큐, 그릴링이라고 합니다. 골프, 잔디깎기, 바베큐.
흔히 미국은 지루한 천국, boring heaven, 그리고 한국은 재미난 지옥, exciting hell 이라는데 한국과 미국의 장단점을 확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야, boring heaven에서 살 것인가, exciting hell에서 살 것인가. 근데 저는 한국이 exciting heaven 아닙니까? 네. 미국도 heaven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미국 heaven입니다. 근데 스큐리티나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안전하죠. 그런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한국이 exciting hell인가? 저는 무슨 헬조선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입니다. exciting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제의 제는 제사 지낸다는 뜻의 제에서 온 말로 하늘과 사람을 연결한다 해서 사이라는 뜻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국제에서 제. 그렇네요. 국제적이다 하는데 왜 제자가 저 제자죠? 제사 지낸다는 뜻의 제에서 온 말. 자, 영어 단어 인터내셔널의 인터도 사이를 뜻하는, 그렇죠, 국가가 인터내셔널, 인터시티. 네. 유럽 가면 그 ICE인가요? 우리나라 고속철도 도입할 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인터시티 ICE가 있고, 그죠? 그리고 스위스 융플라우 올라가기 전에 보면 인터라켄이라고 있죠. 레이크, 두 호수 사이에 있는 도시라 해서 인터라켄도 있고. 인터 다 아시니까, 그죠? 자, 우리는 국제적 수준 같은 표현에서 국제나 인터내셔널이란 단어에 주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해외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태반인 미국 중부에서 인터내셔널은 도움이 필요한 저개발국을 연상시킨다. 자, 전화개통에 하루가 안 걸리고 정전 즉시 복구되는 선진 시스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제적 수준과는 인식의 차이가 크다. 네, 재미난 칼럼을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이 국제적이라고 적어올까 했는데, 저희 형님의 은사 되시는 성균관대 마케팅의 교수 하셨던 유필아 교수님이 한번 만나 뵀을 때, 저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 교수님이 되게, 여러 가지, 한국적인 그런 거 많으십니다. 근데, 실제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제화라고 얘기했지만, 전화개통에 하루가 안 걸리고, 많은 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 면에서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영화 이런 데도 써도 봉주르 장르 이런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영화 평론가들 얘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참 희한하다. 예, 봉주르 장르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약간 코믹하기도 하면서 사회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이 참 예리한 지적과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 등등 보면 참, 그런 것처럼 되게 창의적이면서도 우리만의 것이 참 세계적인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걸 봅니다. 자, 밖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자, 마지막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경영진이 전기 걱정하는 나라. TSMC 공장 쾌속 건설 때 한국 기업은 전력 문제로 고심, 반도체 전쟁 패배된 아찔, 국위 위에 정부 역량 쏟아야. 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올해 공장 7개를 추가로 짓는다고 했죠.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해 6개에서 7개, 3개, 4개씩 건설할 정도로 공장을 늘려나가는 속도가 가히 놀라운데 글로벌 고객사들이 자기에게 먼저 물건을 내달라고 아우성이니 TSMC로서는 생산 능력 확충이 시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제조업체가 적시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느냐는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 중 하나인데 주로 패스트 팔로우 입장이었던 삼성전자는 공장 건립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남다른 노하우를 가졌다. 제품 개발 속도가 늦더라도 공장을 빨리 지어 신속히 양산에 돌입하며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최대한 좁힐 수 있었고 그런데 삼성은 더 이상 그런 신속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내용하고 이어진다. 그죠? 신속성. 예. 근데 왜 어렵다고 그러죠?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여파로 공장 공기를 단축하기는커녕 종전보다 늘어날 판이다. 전력과 용수와 같은 기본 인프라 측면에서도 불리하기만 한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걸린 용인 반도체 단지는 전력 문제로 딜레마에 빠져 있고 10기가와트 이상의 대용량 전기가 필요한데 급증하는 수도권 수요량을 감안하며 용인 단지에서 사용할 전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서남해권에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용인까지 지금 끌어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래저래 전선이 많이 쓰이겠네요. 문제는 누가 송전선로를 설치하느냐는 것인데 적자투성이 한전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면서 수혜를 보게 될 기업이 송전망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전자는 매년 수조 원의 전기 요금을 내는데 수년 뒤면 10조 원으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여기다 송전망 비용까지 내라는 건 억울한 이중부담이다. 용인 반도체 단지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게 어렵다면 전기가 남아도는 서남해권으로 공장이 내려가면 안 될까? 그러네요. 실제로 삼성전자 수뇌부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있는데 한 사정급 경영진이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안성은 어떤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 임원들이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 반도체 엔지니어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겠네요. 반면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은 신주,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등 대만 곳곳에 공장을 세우고 있고요. 한국은 서울의 주요 대학이 밀집해 있는 반면에 대만에는 지역별로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이 산재해 있고요. 삼성 등 한국 첨단 기업들이 엔지니어 구인난에 수도권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대비되고요. 결국 전기를 용인까지 끌고 와야 한다는 게 삼성 측의 판단입니다. 한 재계 인사는 삼성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경영진은 기술 우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만 집중하기도 벅찬데 전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전투병이 보급병 역할까지 떠맡는 셈이죠.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사인 TSMC는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렸던 21년 대만 정부는 논농사에 필요한 농업 용수까지 끌어다가 TSMC에 공급해줬다. 그리고 이 조치로 피해를 본 농가의 손실을 보전을 해줬군요. 대만 정부가 대표기업 TSMC를 얼마나 떠받드는지 보여주는 일례이고요. 미국과 일본도 전력 용수 공급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한 오너 경영자는 삼성이 엔비디아의 쩔쩔매는 하청업체로 전락했다. 사업은 한번 기선을 제압당하면 회복이 힘들다. 나라면 잠이 안 올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더 이상 초인류가 아니라면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박살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악재다.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난이 삼성만의 이슈가 아닌 이유다. 네. 사실 그 판교에서 벤처기업을 하는 후배가 그 사람을 뽑는다고 하길래 근데 사람이 잘 안 뽑힌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판교에서도 약간 외곽 쪽이에요. 그러면서 이 정도만 돼도 안 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양재 쪽에 사무실을 하나 내볼까 그 얘기를 하길래 야 판교만 돼도 안 오고 그 후배가 형님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옵니다. 그 얘기를 다른 데서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야, 참 문제다 그죠 이게.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그게 도시가 더더욱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학 순위가 막 바뀌는 걸 보면요. 미국의 대학 순위도 결국은 대도시에 있는 대학의 순위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이 도시의 대도시의 뭐 부동산이든 뭐 대도시의 집값이랑 이런 게 모두가 다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게 해결책이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